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버블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버블을 잠재우는 것은 바로 테크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약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상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버블을 잠재우는 것은 테크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남는 테크. 진정한 테크가 뭐냐? 목석 가리기 이후의 테크가 그렇습니다. 버블을 잠재울 수 있다. 그게 이제 혁신이고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테크 버블이든 코로나 버블이 언제 터지는 거냐, 언제 이것이 안정화되는 거냐는 것은 코로나19의 안정화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 버블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역시 뗄래야 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바이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1월 달에 하루 일간 확진자 25만 명이었는데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이제 한 달 만에 바로 10만 명이 하루 떨어졌어요.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마스크 쓰고 집무하는 관계는 바이든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한 3개월 내에 이것이 미국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 확산은 미국이 가장 이제 크고 그렇지만 백신 접종은 기술력 있는 제약회사가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백신의 접종의 어떻게 속도는 미국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테크 버블이 터진다. 그래서 그 코로나 버블의 안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제 경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과도하게 풀었던 돈들의 회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백신은 사실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엄청난 경제 활성화가 유도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는 테크, 이게 이제 버블을 어떻게 보면 이제 꺼트리고 거기서 새살을 돋게 하는 건데 네. 지금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주가들이 그 사이에 큰 부침을 많이 겪었고 또 부침 이후에 굉장히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데 이때마다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 다섯 번째 사이클이 다가 기술이 거기에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1880년부터 1930년까지는 전기, 화학이 이제 기술이 이 세상을 이끌었고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자동차, 석유, 화학이었고요. 그리고 70년대부터 이제 2010년대까지는 IT, 정보, 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보여지는 이 현상은 지금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여섯 번째 신기술이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김 부장님 보라색 젖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검은 젖소만 봤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젖소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것의 등장입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젖소가 검은색하고 흰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소가 이게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혁신이죠. 그래서 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시대는 이 공자님의 시대가 아닌 공짜의 시대다. 공짜요? 프리 이코노미. 그래서 이 예전 같았으면 전통적인 이제 관념 3차 산업혁명까지는 네. 사과 9개를 팔려고 1개를 공짜로 주는 네. 그래서 그 시장의 어기에서 사과 장사가 사과 하나를 깎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과를 한 조각씩 주면서 유혹하죠. 네. 요즘도 파인애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렇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바로 10개를 팔기 위한 9개를 팔기 위해서 1개를 희생시키는 이게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네. 그게 아니고 아예 이 1개를 팔려고 9개를 공짜로 주든지 아니면 10개를 다 공짜로 줘버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프리 이코노미 공짜로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 이러는 것처럼 대가가 있죠.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가 아니더라.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아톰, 물질은 공짜로 주지만 대신 사과를 공짜로 주는 대신에 너 나한테 줘야 되는 게 있어. 뭐? 그 사과를 언제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누가 하고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바로 데이터가 비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구글이든 뭐 이게 단센트든 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프리-이코노믹스 모델이고 이게 바로 새로운 부의 창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생시키는 이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게 애플이 세계 시가총액 1위인 비결이고 이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결국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거대한 금융 버블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일본도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채 비율을 보면 국가 부채가 이미 GDP를 넘어섰어요. 100%가 넘고 200%가 넘고 300%를 넘는 이 상태에서는 이건 자본은 어디 간지 없고 부채주의가 된 거죠. 근데 이 부채라는 것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부채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 부도가 없는 자본주의. 네. 계속적으로 부채를 이제 롤오버를 시키는 거죠. 자본주의 자본이 계속 희석되고 있는. 자본이 없어진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이제 결국은 대마불사 신화가 나오는데 그 대마불사가 기업이 아니라 정부죠. 네. 그래서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면 계속적으로 돈을 뿌리더라도 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 겁없이 이제 돈을 계속 갖다가 이제 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GDP가 87조인데 금융 파생 상품이 532조. 6배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꼬리가 몸통을 6배나 더 세게 흔드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그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금융버블의 시대고, 그래서 이게 이제 1500년대부터 이제 1인당 GDP를 그린 건데요. 그 1870년대 산업혁명이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사이에 많은 전쟁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세계 GDP는 계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거냐를 놓고 보면 결국은 기술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 기술이 전쟁을 이기고 버블을 이기면서 이게 인류가 계속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969년에 이제 반도체가 나오면서 정보혁명이 있었지만 뭐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은 소위 말하는 언택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언택혁명의 끝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운행하고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돌아가는 이제 AI의 시대에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게 제조 중심의 사고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서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포드 자동차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문짝이 이제 X자로 하늘로 열리는 이 테슬라의 모델 X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매니아들까지도 테슬라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나기 전까지 뭐 5명 이상 그 모여서 집합할 수 있었던 때만 해도 매일 저녁 이 진로하고 테라하고 섞어서 그 테슬라요? 테슬라 네. 수도 없이 말았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테슬라 많은 돈 가지고 네. 그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정말로 이게 공장을 하나 차려도 될 만한 건데. 네. 근데 결국은 이 테슬라의 의미 자체는 놓고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지금 살아남는 기술이 뭐냐, 테크가 요게 이제 버블을 잡는가로 그러는데, 지금 뭐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도 예측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에 안 보이면 뭘 해야 되냐? 역사책을 펴봐라. 역사책을 오픈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 거꾸로 100년을 되돌아가서 1921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제가 한번 짚어보고, 제가 오늘 나간 어떤 그 언론 칼럼에 그걸 썼었는데요. 네. 너무나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100년 전에 일어났어요. 1918년부터 20년까지 스페인 플루,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터졌어요. 네. 근데 이게 스페인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이 왜 스페인 플루라고 붙였냐 그러면 미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제 2차 대전을 하면서 1차 대전을 하면서 각국이 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치명적인 이제 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작전 노출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 플루의 발병을 숨기느라고 그때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해놨던 스페인은 뭐 자기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이 발생했다고 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스페인에서 세계적인 그렇죠. 예. 스페인에서 발생한 건 맨 처음 발생한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1918년부터 20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코로나19가 1억 명 가까이, 1억 900명 가까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가 243만 명인가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는 이제 조선총독부가 이제 통치를 했던데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도 스페인 독감에 걸렸는데 전체 인구의 한 1,700만 되는 이제 인구였지만 거기에 16% 정도가 이제 이게 거의 한 230만 정도가 감염이 됐다. 그리고 사망자가 14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1920년, 21년에 이제 대불황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한 10년간에 소위 말하는 광란의 20년대, 1922년부터 29년까지 주가도 폭등을 하고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금융상품 중에서 문제가 된 것들을 갖고서 말을 많이 하지만 폰지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이 바로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렇습니다. 근원이 있었군요. 그때 이제 찰스 폰지라는 이제 경찰관이 이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밑에 돈을 빼가지고 앞에다가 꽂는 이제 투자가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자를 또는 수익을 뒤에 오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서 계속 막아주면서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 폰지 사기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그러고 놓고 보면 이 스페인 독감의 그 시대 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하고 너무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차에 사람이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 승무원하고 탑승하려는 사람이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앞에 사람은 마스크를 썼지만 뒤에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전차에 승차를 못하게끔 지금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장면은 너무나 일치하네요. 200년 전에, 100년 전에, 1920년대. 그리고 지금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인종차별이 최근에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때 1925년 요때에 미국에는 KKK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소수민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제 백인 이제 집단들이 나온 거죠. 사회 분열, 인종차별이 나왔고 또 포퓰리즘이 아주 극단을 이루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19년인가에 보면요. 미국에서 금주법이 나와요.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왜 먹지 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입법을 해버려가지고 1917, 18, 19년에 비해서 1920년 법이 발효되는 21년 이때는 술 소비량이 거의 8분의 1로 줄어버려요. 정말 격동의 1920년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이상한 법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에 의한 법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일이 이게 이제 벌어졌고, 그러고 이제 나서 나타나는 현상에 보면 미국에서 재미난 현상 하나는 바로 신기술의 등장이에요. 신기술의 등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19년에 미국이 인권 평등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1919년에 남녀 평등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해요. 1919년에 드디어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은 참정권을 갖고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런 평등이 개념이 100년밖에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드디어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기술이 하나 등장하는 게 가전제품이 등장해요. 세탁기, 냉장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리미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등장하면서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대폭 해방시키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생산성을 대폭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바로 가전이라는 신기술이 하나 등장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1903년에 포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T 모델, 소위 말하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이 자동화 시스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는데 이것이 이제 헨리 포드 말고 2세 경영자가 1919년인가에 등장을 해요. 근데 2세 경영자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 자동차의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이제 포드는 생각이 노동자들도 탈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 복지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2세 경영자는 그게 아니라 기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럭셔리, 이런 것들을 대거 보강을 시키면서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소비하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이 소비를 확 늘려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혁명이 유통혁명을 갖고 옵니다. 미국의 51개 주들이 다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 51개 주의 물류가 서로 이제 서큘레이션을 이루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신기술이 이것이 자동차 혁명을 가져오고 자동차가 유통 물류 혁명을 가져오고 이게 경제를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비결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테크가 경제를 일으켰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스페인 독감 이후에 대불황,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신기술 두 가지, 가전과 자동차가 1920년대 미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대거 화랑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놓고 보면 뭐 MBA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지만 스커트하고 이 경기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이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질수록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920년대에 보면 이제 스커트 길이가 대폭적으로 짧아지는 네.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아, 이게 돌고 도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스커트가 짧아졌을 때 주가들은 다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2020년 어떻게 볼래 하는데 이것도 물론 약간의 경광부에는 있습니다만은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코로나19가 벌어졌고 이것은 뭐 최근 100년간 우리가 경험해오지 못하는 이제 이 전염병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아마 2021년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하나를 빼놓고는 이 V자 이 계곡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는 이제 불황이 여전히 지속이 됐고, 그래서 지금 관심 갖는 것은 2021년 이후에 결국은 이게 엄청난 버블이 같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버블을 가라앉히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모멘텀이 과연 뭐냐, 이게 바로 살아남는 기술이겠죠. 테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보 기술이 아닌 언택 혁명, 이제 이 테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것에서 버블을 찾아야 되고, 이게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920년대 로링 트웬티스, 광란의 20년대가 2020년대에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리카버리에 과연 뭐가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게 자동차입니다. 100년 전에 포드 자동차가 이것이 대불황, 스페인 독감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서 경기를 활성화시킨 핵심 기술이었다고 하면, 다시 100년 뒤에 지금은 또 자동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는 이게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 자동차지만 실제로는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 자동차는 이것은 바퀴 달린 통신기기, 바퀴 달린 전화기,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항처럼 이것이 이게 핸드폰으로 조작하면서 날아다니는 이제 택시, 이제 이런 개념의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다면 지금 타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 X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최근에 구정 바로 전에 2월 5일 날 바이두가 자율주행 그 전기 버스를 출시를 해서 이 운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L4급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데, 한번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죠. 왼쪽에는 14명이 타는 겁니다. 여기에 운전수가 없어요. 네. 이름은 바로 아폴로 자동차고, 자동차 내부를 보면 이것이 우리 전철 비슷한 느낌이죠. 네. 운전사가 없고 사람들의 자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가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달린 모니터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아이패드처럼 생긴 그것을 눌러서 자기 행선지를 결정하는 이제 이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의 의미는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 컨셉트하긴 합니다만은 자동차 안에서 그럼 운전을 안 하면 뭘 할래? 네. 그랬을 때 자동차의 이 창문이 이게
정보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을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픽을 띄우는 게임을 하는 자동차의 4개의 창문이 이것이 창문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택시가 지금 오른쪽 컨셉이 있습니다만 도시를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제 이런 식의 이게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GDP가 나라의 힘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죠. 그로스 내셔널 국민 총생산인데,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그 GDP의 D가 바뀝니다. Gross Data Production.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생산하냐가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경쟁력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으로 하다가 보니까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1위인,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지만, 지금 전기 자동차가 되면, 스마트카가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마트카가 예를 들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물을 인식하고 지형 지물을 인식하고 이 엄청난 이제 영상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우리가 얻는 데이터량의 2,800배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2,800배나 많은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션이 이게 빅데이터고 이게 AI로 가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의 2020년대 이 그림은 전기차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플랫폼 X. 그래서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션을 파격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기 시스템, 이게 결국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2021년 이후에 그 새로운 버블을 잠그는 것들은 넥스트 노말은 바로 OSIBG, 온라인,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IT,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그린. 요 5가지 안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주가랑도 연동이 있을 거고요. 바로 이게 그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버블이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을 끌 뭐 핵심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 많이 보신, 우리가 몇 차례 다뤘지만 왜 아크펀드는 바이두를 사냐. 그래서 지금 아크펀드가 수익률이 보면 아크G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203% 작년에 늘었고, 그 이노베이션 아크K 같은 경우는 159% 주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자세히 놓고 보면 아크펀드의 이 캐시우드가 한 거를 보면 바로 이 넥스트 뭐 비욘드, 이 테크놀로지의 온라인, 서플라이 체인, IT, 바이오, 친환경, 이 5개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미래 기술이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크는 그걸 먼저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지금 뭐 아크펀드의 지금 수익률입니다만은 이게 그 250 이노베 혁신 펀드 같은 경우는 251%입니다. 그래서 S&P나 나스닥의 거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하는 회사만 사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선별적으로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국 주식 중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가장 그 캐시우드가 사랑하는 주식이 바이두입니다. 근데 왜 바이두냐 하는 건데, 바이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게 자동차, 전기차가 아니고 이게 소위 플랫폼 X, 이제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하는 이것에 이제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버블 이후에 살아남는 기술의 측면에서는 아크펀드의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나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크펀드가 뭐 버블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히스토리를 쭉 체크해 봤지만 버블에서 살아남는 기술, 미래 기술을 찝어내는데 아크펀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아크의 신화에 너무 취하지 말아라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크의 어떤 그 기업을 보는 눈이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점하는 거.
그리고 그 찝은 기술들은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봤지만은 아마 2020년대를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아크펀드가 운영하는 4개, 5개 펀드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는 적어도 시장을 리드하는 기술이고 그 중에서 지금 그로스 데이터 프로덕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기차죠. 그래서 바이두를 사랑하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라 저것이 데이터 프로덕션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은 왜 자기네 시장을 전기차의 세계 최대 시장, 세계 시장의 41%, 47%를 가진 시장에서 테슬라를 키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전 세계 자동차가 다 있는데 테슬라만 샹리에다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게 하고, 그리고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도 가봐도 그 중요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가면 테슬라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테슬라 차가 들어가면 거기다 세울 수 있게끔,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이제 수혜를 주고, 충전소에 이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우대를 줘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게 자기 나라 최우선, 미국보다도 더 심한 차이나 퍼스트의 나라에서 왜 테슬라를 이제 키우냐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답인데, 테슬라가 작년에 49만 9천 대 겨우 팔았어요. 전 세계 8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 시장에서 50만 대?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중국이 이 130만 대, 136만 대인가 작년에 전기차를 이제 샀는데요. 거기서 테슬라가 한 20만 대 정도 중국에서 팔았죠. 그래서 20만 대 정도는 중국이 마음먹으면 그건 뭐 언제든지 어떤 기업을 밀어줘서라도 그건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잘한다, 계속적으로 치열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2등입니다. 지금 작년에 비아디가 15.8%로 1등이고 테슬라가 2등이에요. 점유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넘버 2를 만들어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싱싱하게 가져오려면 이제 동해바다에서 신선한 해를 수송하려면 거기다 불가사리를 한 마리 넣는다는 거죠. 불가사리가 막 잡아먹을 듯이 경쟁을 하게 되면 긴장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생생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이것은 불가사리나 맥의 역할이다. 테슬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테슬라를 통해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자극시키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이미 경험을 했지만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플라이 체인 생태계라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 같은 지금 삼류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인류의 생태계는 절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인류 회사를 특혜를 줘서 공장을 짓게 하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 인류 기업, 전 세계 전기차 인류 기업들의 생태계가 바로 상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와 상관없이 네. 테슬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기차에서 세계 인류의 생태계를 자동으로 얻게 되는 요 효과를 중국이 노리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뭐 중국이 망한다, 무슨 뭐 짝퉁이다, 카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중국을 좀 냉정하게 보고 중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기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번 버블에서 살아남는 기술, 그러니까 이 버블의 와중에 살아남는 기술에 대한 이제 연구 그리고 포커싱,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거의 3부작에 걸쳐서 이 버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의 결론은 테크 버블에 대한 우리 해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살아남을 테크를 찾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3부작을 제가 같이 함께 하면서 너무도 많은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들과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다시 볼 생각인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테크 버블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좀 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